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1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연준의 12월 FOMC가 종료됐습니다. 금리 인하를 확인한 우리 증시, 오늘 장중에 마지막 동시효과까지도 아주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FOMC에 대한 리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는 코스피 0.66% 하락했습니다. 막판에 하락폭을 다시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리뷰를 좀 해봐야 하고 옵션 반기일까지 이제 지났으니 내일부터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각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이트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막판에 좀 마녀의 심술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고요. 이어지는 투자 노하우에서는 FOMC의 행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오라클 실적 참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데 어떤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또 오라클의 실적 그리고 이어지는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까지 이런 실적 발표들이 가져오게 될 나비 효과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테디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올해 마지막 미국 FOMC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었고 특히 오늘은 변동성이 커지는 선물 옵션 만기일, 이른바 내 마녀의 날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 오후장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종가는 0.48% 내린 4,115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다가 0.04% 내린 934선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정오를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2,5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반면 외국인이 3,900억 원 넘는 매수로 전환했네요. 3,9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이 7,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반면 개인은 4,0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코스닥에서 5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3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35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개인도 5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빅 이벤트가 참 많았던 날이죠. FOMC도 있지만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라클은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게 빠졌고 이에 따라 AI 버블론이 재점화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오르면서 11만 전자를 넘기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0.65% 빠진 10만 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소식에 3% 넘게 상승했었는데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면서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3% 넘게 빠지면서 5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종목들은 장 후반 들어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시총 상위단의 대형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데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흔들리면서 지수 흐름에도 제한이 걸렸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최근에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조방원,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모습인데요. 0.65% 오른 7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하락했던 HD현대중공업과 KB금융 HD현대중공업이 오늘도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 기운이 좀 만연한 모습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하게 하락했는데요. 일제히 3%대로 하락 마감한 모습이고요. ABL 바이오 어제 9% 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3% 넘게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바이오주들 어제는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펩트론이 2%대 하락 마감했고요. 삼천당제약과 HLB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까지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거의 파란불을 켜내고 테마성 종목 위주로 오르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날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들은 쉬어갔지만 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서 시세가 나왔는데요. 화이자가 중국의 바이오 기업 야오파마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인데 오히려 기다리던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시세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동제약은 오늘 28%대까지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는 24%대 오른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도 강세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2030년까지 수도권의 주택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그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공공주택 사업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지건설이 18%대 오름세로 13,550원에 마감했고요. 신원종합개발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3,835원입니다. 그리고 이외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대의 오름세 보였는데요. 다만 이쪽은 테마성이 좀 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60전 오른 1,473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폭도 좀 제한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연말까지는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 대비는 안장한 캐스터와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하에 나선 데다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국채 매입에 나서며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1% 넘게 크게 상승했고요. 나스닥 0.33%, S&P 500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어제 전해드린 이 중국의 H200 구매 제한 검토 소식에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월가에서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면서 2% 넘게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금리에 민감한 테슬라 어제도 1%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1.41%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간밤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무려 3명의 반대표가 나왔는데요. 이는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이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걸로 평가됩니다. 마이런 이사는 50bp 비컷을 주장했고요. 나머지 슈미드 총재와 우스턴 굴스비 총재 등 금리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비둘기파와 매파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반대를 표명한 건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과 고용 중 뭘 더 봐야 되나, 뭘 더 우선시해야 되나 이런 방향성이 다름을 시사합니다. 다만 바로 이어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안 좋게 했습니다. 우선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이 정도와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며 속단을 피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또 물가 상승 속에서도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내년 1분기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약화될 거라며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말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연준은 12일부터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매파적 스탠스를 중화시켰는데요. 단기채 매입의 시작에 대해선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간 계속 반등세를 이어간 국채금리는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금리 6.7bp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는 3.3bp 하락했습니다. 생각보다 매돌기적인 이 파월에 달러도 뚝 떨어졌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0.56% 내려가 6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AI 버블런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주인공 바로 오라클이죠. 오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한 탓인데요. 오늘 나온 성적표를 보면 이 우려가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이 주당 순이익도 올랐고 자녀 수행 의무도 이 메타와 새롭게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무려 438%나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 타격이 컸습니다. 매출이 160.6억 달러로 컨센서스인 162.1억 달러를 소폭 밑돌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건데요. 전년 대비 14%는 늘었지만 핵심 지표인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 실망을 키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년보다 3% 감소하면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소프트웨어 사업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앨리슨 CEO는 오라클이 칩 중립성 전략을 구축했고 또 AI 고객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고 이 오라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실적들도 나옵니다. 우선 오늘 오라클의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내일은 브로드컴이 나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만큼 장 마감 후 나오는 실적 잘 챙겨봐야겠고요. 또 소비 흐름을 알 수 있는 코스트코의 실적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간밤 파월 의장이 물가보다 노동시장에 방점을 두며 예상보다 온건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 연준 내부의 분열과 차기 의장 지명 등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연준이 예상한 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이번 인하 자체보다 이 파월 의장의 내년 또 내후년 각각 한 차례 추가 인하라는 메시지에 이 신경이 더 쏠린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 금리 경로 어떻게 해석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의 국채 매입 재개 이 발표까지 유동성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오라클 실적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컨센을 하회하는 흐름이 좀 나와가지고 시장에 좀 제동을 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은 우리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염승환 LS증권 이사,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FOMC 이제 끝났고요. 25bp 인하를 했고요. 단기 국채 산다? QE까지는 아닌데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오늘 반응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근데 오전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오후장 들어서 뭐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나 있었던 거 같고 맞아요. 미국과 네. 네, 일본. 일본에 이제 이 전투기 띄우고 맞아요. 이런 것들 이게 하필 또 이거 나오면서 좀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 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변동성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늘 우리만 좀 빠진 건 아니고 아시아 대부분 좀 부진한 데다가 나스닥 선물도 막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FOMC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평가 자체는 좀 긍정적이었죠. 왜냐하면 미국도 올랐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좀 핵심은 오라클에 대한 그러니까 좀 제일 걱정했던 게 오라클이 그렇죠. AI 버블의 진앙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뭔가 좀 답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답을 내놓은 게 아니라 숙제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도대체 언제 돈 벌 거냐 음.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한번 이런 부분 실망이 또 오늘 엔비디아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 이 개별적인 어떤 기업들의 이런 좀 이슈들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좀 발목이 잡히면서 또 다음 주에 확인할 게 또 있잖아요. 고용 지표도 봐야 되고 물가도 봐야 되고 마이크론 실적도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연말 랠리 가는 거는 같은데
좀만 더 보자. 예. 약간 좀 그런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급락까지 막 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 위를 열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음. 이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FOMC 회의 자체 끝나면 굉장히 큰 산 넘고 오히려 평탄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시장은 뭔가 이슈가 오히려 더 많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들 더 맞아요.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실장님.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긴 해서 장 막판에 변동성이 있긴 하겠구나 싶긴 했는데 유독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유독 마녀의 심술이 심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변수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연중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종합해 보면 데이터 디펜던트에 대한 기조를 확실하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부분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뚜렷해질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확인했던 이 오라클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예. 또 사실 다음 주에 또 BOJ 정책회의에 대한 좀 산 경험도 넘어 산이에요.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뭐 데이터들 확인한 거 보면은 이 해외 쪽에서 일본 국채들, 장기 국채들 매도세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네.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맞물리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마지막 수급 변화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오늘 외국인이 사실 그렇게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장 막판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만 해도 2,600억 원을 팔았는데 저희도 아까 이제 스탁을 업데이트하면서도 갑자기 놀랐어요. 아니 왜 빨간불로 3,400억이 떴지? 이거에 엄청 놀랐는데 막판에 외국인이 확 매수세로 들어온 거 오늘 또 옵션 만기일로 고려해 보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좀 그려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만기일 날 그렇게 이제 종가에 변동성 생기면 그 다음 날 다시 다 토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기관이 과거에도 그대로 보면. 더 기관 더 네. 뱉었네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선물하고 뭐 약간 네. 이제 옵션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단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이제 그 매수를 추세적으로 하고 매도를 추세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니까 오늘 막판에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가. 근데 그래도 분명한 건 12월 들어서는 11월과는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11월에는 뭐 한 10조 넘게 팔았는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조 단위로 어쨌든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장중에 좀 일부 아까 이제 이런 변동성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판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는 어쨌든 약간 좀 매수 쪽으로 그렇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 뭐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좀 뭐 미국에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2월 달은 그래도 11월과 다르게 좀 순매수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11월 그렇게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 기조는 많이 좀 변하지 않았나. 오늘 또 종가 외국인이 샀던 물량들을 보면서 재확인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 실장님 보셨을 때 오늘 수급과 함께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선물은 또 많이 샀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그냥 옵션 만기일의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근데 만기일에는 저희가 이제 수급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확실히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네. 같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뭐 내일 이후에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 보면은 연수환 이사님 대형주가 그동안 너무 달려가지고 너무 소외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 수가 꽤나 많았습니다. 많기는 해요. 근데도 오늘 좀 소외당했다라고도 느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부 그 테마성이 심한 종목들이 쏠려 있어서. 오늘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소외주, 그리고 작은 종목도 위주로 가니까 조금 시장이 어질어질하다라고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국도 좀 러셀 2000이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런 것도 부분도 있죠. 좀 있는 데다가 사실 오늘 보니까 좀 조선 방산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들이 이제 상반기에 너무 좋았고 또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고 현대차도 그러니까 큰 대표적인 어떤 주도 업종에서 약간 좀 쉬어가고 싶은 뭐 쉬어가거나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자금들이 어디 도망갔다기보다는 좀 다른 쪽을 아무래도 미국도 중소형주 분위기가 좋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쪽을 좀 쫓아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네. 오늘 올해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가 압도적인 상승률이잖아요. 70% 넘었는데. 전 세계 1등이죠. 예, 거의. 근데 코스닥은 그걸 못 따라갔거든요, 네. 전혀.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견조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스피에 대한 좀 부담감에서 약간 중소형주 종목 장세로 변화가 좀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조만간 아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오늘 보니까 유독 그 땅 가진 회사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요새 갑자기 이게 테마로 건설, 갑자기 중소형 토지. 예. 이게 결국 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중소 건설사나 이쪽이 좀 워낙 또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테마성이 짙은 좀 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하셔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소형, 이제 미국에서는 러셀이 현재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도 그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형주가 못 간 것 중에는요, 이사님,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 전체가 이제 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좀 쉬어갔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면은 사실 다른 종목들도 못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투자 경고도 어느 정도 좀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예전에 그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데 커졌는데 이런 걸 좀 적절하게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늦은 감이 있고, 사실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네. 그 많이 올랐다고 이런 대형주,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허구나 엔비디아가 걸렸어요. 그렇게 올랐다고 투자 그러니까- 경고를 지정하지 그러니까 않는데. 이거는 좀 약간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또 그게 규정은 규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인데, 다만 어쨌든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주가 빠지는 건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좀 그거를 뭐 단기적으로는 짜증은 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불편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긴 호흡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좀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 오늘도 제가 오늘 국내 증시 보면서 좀 약간 조금 이제 화가 났다기 표현은 좀 그런데, 이미 화가 나신 것 아니, 같은데요? 이거는 좀 아니, 이제 화가 나다 마이크로는- 못해 이제 해탈하신 거 네, 아닙니까? 마이크로는 예. 왜 저 세상 가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하이닉스가 돈 더 잘 벌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높은 밸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마이크론에 비해서 밀리는 건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ADR 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ADR 상장을 이제 네. 미국이 하게 되면 이제 밸류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정하는 그 석스라 그러죠. 거기에 네. 이제 아마 그 ETF에 들어갈 거고, 하이닉스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이닉스가 알고는 있죠. 이제 경영진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자사주 매입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 좀 예탁 증설을 상장만 한다면, 아니 글로벌 최고의 그 AI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못 들어가는 것도 좀 되게 아이러니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만 나온다면 하이닉스는 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미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그렇게 거래가 되면 외국인들한테는 훨씬 더 편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한테 이게 어부지리 효과로 삼성전자에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 어부지리 효과를 보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까지도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아니 돼요? 그거는 이제 별개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AI들을 상장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미국 내에서 수급이 좀 붙게 되잖아요. 네. ETF 수급이 붙게 되는 거니까 그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니까 뭐 삼성전자가 또 반사이익 없고 그런 거랑은 별개고요. 어쨌든 둘 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근데 과거에는 보면 하이닉스 갈 때 삼성은 못 가고 계속 그게 반복됐는데 9월부터 바뀌었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둘은 방향성 자체는 계속 같이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둘이 같은 수혜를 좀 받는 상황이거든요. 뭐 누가 낫냐 이거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TSMC를 봤잖아요. TSMC가 ADR이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여기도 ADR 했죠. 거기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그래서 밸류도 높게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사실 뭐 미국 그 대만에서 주가가 뭐 다르게 움직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DR 상장 자체는 국내 증시에도 하이닉스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고,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도 저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를 갖고 있어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돼버렸으니까 뭐 공격적인 자금이 지금 못 네. 들어와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뭐
1년 전 대비 200% 상승, 뭐 15일 전까지 최고가, 그리고 매수 관여율이 일정. 근데 저는 뭐 방송 이렇게 진행하거나 시장 볼 때도 매수 관여율이라는 말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도 이해 못하고 이거 왜 못 가 이런 게 됩니다.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이제 시장 활성화 정책 이런 거 많이 내놓잖아요. 맨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여기서 되면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글로벌 시장과 좀 견주어 봤을 때 쭉쭉 올라가는 상승 비율을 보면 이런 것부터 좀 개선할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좀 같이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실 실장님 보셨을 때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뭐 이야기한 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FOMC 뭐 금리와는 별개로 네. 우상향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시장을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글로벌 증시를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실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보다는 AI와 테크 쪽에 중심을 둬서 사실 이게 그 산업이 커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시장이 계속 갖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맞아요. 기업들이 결국은 시총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쭉쭉 끌고 오르는 그림들이 됐었던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 좀 되어 있다가 좀 뒤쳐져 있다가 좀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그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전체 이렇게 탑다운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약간 미들 관점의 산업 섹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개별적인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사실 뭐 HBM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나왔지만 결국은 이게 사실 좀 최근에는 이 디램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가던 종목들이 조금 부침이 생기면은 이게 매수세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좀 따로 떼서 좀 봐야 되는 특수성들이 있다. 아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테마성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과 또 같은 비슷한 결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도 이야기했는데 염상한 이사님 보셨을 때 전 오늘 중소형주 움직인 건 좋지만 테마성이 짙다. 왜냐하면 중소형 움직일 때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많이 움직였으면 아우 정말 좋은 장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 대한 움직임은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소부장은 일단은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예전 확실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소부장이 아직은 이렇게 뭔가 맞아요. 치고 못 가는 이유가 결국엔 투자를 과연 언제쯤 공격적으로 늘릴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많은 뭐 애널리스트분들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예전처럼 늘리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 갈 때 같이 가는 거는 그렇긴 한데 이거를 뭐 뛰어넘을 정도의 그게 나오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불편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게 이렇게 공급 사이클이 제한되면 어쨌든 이게 좀 얇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 그거죠. 짧고 굵게 끝나는 사이클도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사이클은 좀 소부장 입장이 얇을 수는 있지만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공급 늘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온 게 우리나라가 그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아마 470조였나? 2047년까지 뭐 몇백 조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반도체 팹 한 10개 짓겠다. 뭐 팹리스 지원하겠다. 근데 저는 그런 정책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게 팹리스. 그러니까 맞아요. 엔비디아도 설계업체잖아요. 제조회사가 아니고. 근데 한국이 최대 단점이 제조는 너무 잘하는데 설계가 약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중소기업들 경쟁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들이 들어가서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나오면 어쨌든 이제 또 일시적으로나마 삼성 하이닉스를 또 약간 이겨낼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안 간다고 그걸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이게 공급이 늘면서 뭐 언젠가 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 느니까 이거 소부장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같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이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조금 얇다 하더라도 이 소부장 입장에서는 오래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해하실 게 그건 거의 당연한데 이 사이클이 그래도 막 팡 튀지는 않지만 얇지만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는 삶 뭐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요, 박선진 실장님, 이쪽에서 같은 AI 단에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뭐 전력 인프라 쪽 종목들도 많이 사더라고요. 효성중공업도 370억 원 가량을 좀 산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더 내려가면 이제 원전 쪽도 좀 같이 나오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반도체와 함께 우상향의 기조는 유효하다고 보시죠? 네, 뭐 제가 뭐 꾸준히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지만 네. 이게 사실 뭐 AI 쪽에 대해 산업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도는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앞단에 있는 약간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의 좀 이렇게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뭐 전력 같은 경우 사실 큰 고민 없이 좀 저희가 우선순위에 들어오는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테마, 그러니까 빅테크부터 같이 시작해가지고 이 KBX 투자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졌을 때는 같이 주가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분위기가 조금 한 번 더 진정이 되는 상황들이 되면은 다시 순차적으로 변동성 큰 종목들부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은 분명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뭐 사실 테크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 찝찝함이 밑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완전 무너지진 않고 또 그렇다고 딱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돌 때는 조금 중장기 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 버티는 힘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기다리고 네네. 있잖아요. 마침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네. 이게 어떤 뭔가를 시사하는 게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이 조금 이제 상반된 분위기들을 가져갈 그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대조군처럼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결국 이제 오픈 AI 진영하고 제가 지금 알파벳 진영을 좀 나눠가지고 맞아요. 보는 이 바스켓을 좀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10월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보면은 이 오픈 AI 바스켓들이 확실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파벳 진영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또 이제 등락이 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한 3개월 정도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 이런 차별화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은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자본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경영진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약간 좀 눈에 차지 않는 그리고 네. 또 최근 오픈 AI가 조금 이제 뭐 코드레드라던가 이런 걸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불안감들이 시장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내용들 가지고는 사실 이 부분들을 뭐 시작 뭐 상향 좀 되는 부분들 같이 얘기는 나왔지만은 눈에 차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뚜렷하게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을 가져가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림들은 이 알파벳 쪽의 진영이고 그 안에 브로드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림들을 내일 좀 기대하면서 예. 이 수급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알파벳 쪽에서는 어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보셨을 때 또 내일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가 좀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분위기일까요? 일단은 전체 그림은 마이크론까지 좀 봐야는 될 것 같고 길게 봐야 돼요. 그게 뭐 이게 브로드컴이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거보다도 뭐 전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구글 TPU를 설계한 업체고 그쵸. 얼마 전에 한국 와가지고 삼성 이제 전자 부회장한테 2028년까지 좀 HBM 좀 달라. 근데 단칼에 거절했죠. 삼성전자가 26년까지밖에 줄 게 없다. 네,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구글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게 뭐 엄청 호재가 된다 이거보다도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구글 TPU 잘 나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좋아요. 엔비디아랑 경쟁할수록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해가 가요. 구글 TPU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휘청이거든요. 사실 요새 주가 보면 의심이 많죠. 이거 뺏길까 봐. 네, 근데 거기에 다 공급하는 이런 이제 HBM 쪽은 진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실제 이제 그 브로드컴의 입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만 한다면 어쨌든 오늘 좀 이제 약간 흔들렸던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고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오려면 또 그 마이크론 실적도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네. 다음 주까지는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중간에 얘기하셔서 잠깐 궁금했던 게 삼성전자 HBM에서 지금 좀 고자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 아직도 약간의 불신이 있긴 있는데 증권가에서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그럼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3사 비교하면 극단적 저평가 맞는데 과거랑 비교하면 극단적인 건 아니죠. 10만 원 넘었죠. 10만 원 누굴 넘었죠. 어떻게 네. 비교하느냐에 네, 따라 그러니까 상대 평가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안에서 절대 비교를 하면
그게 뭐 극단적 저평가면 PBR 1배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에 얼마 벌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영업이익 70조에서 뭐 많게는 80조, 90조도 나와요. 그리고 27년도는 더 좋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6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완전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PER 10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 AI 기업 중에 이렇게 또 싼 기업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 저평가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딜 보냐에 따라서 극단적 저평가냐, 뭐 적당하냐 이게 달라지는 거지 해석의 여지는 좀 있다. 근데 분명한 건 내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견은 없어요. 뭐 좋을 거다.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정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극단적 저평가가 되려면 파운드리가 하나 터져야 됩니다. 아.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이제 입증만 해준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2월에 나올 갤럭시 S26이 엑시노스. 엑시노스 탑재되거든요. 프리미엄 모델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번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서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 프리미엄 모델 이게 몇 천만 대 팔리는 모델이니까 여기 들어가서도 큰 문제가 발생 안 한다. 뭐 제일 문제 발열 이슈잖아요. 항상. 그게 없으면 파운드리도 이제 제대로 이제 순항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AI5 칩도 지금 내년에 양산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스케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가 내년 2월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 밸류가 하나 붙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만약에 잘 풀린다면 그걸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극단적 저평가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뭐 주가 보면 107,800원. 우리가 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래도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밸류는 더 받아간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엑시노스가 이제 잘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앞서 계약했던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성과가 나오면은 극단적 저평가, 얘기했던 극단적 저평가 이제 피해가는 구간, 파운드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HBM은 네. 시간이 이제 해결해주는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박승진 실장님도 혹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쭉 우리가 나눴었는데 네네. 코멘트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코멘트가 또 있으실까요? 뭐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것 네.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네. 사실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저희랑은 또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지금 하우스들 중에서 가장 강한 뷰들을 내고 있는 하우스이긴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거기가. 네, 뭐 지수 목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수 코스피 지수의 타겟을 높이려면은 사실 삼전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맞아요. 테크가 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결을 좀 맞춰서 조금 이제 단어 선택도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사실 긍정적인 뷰들을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내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한 쪽이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배경들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밸류를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코스피의 밸류도 받아서 올라가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요소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섹터는 비만 치료제, 일부 제약바이오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성원 이사님 보셨을 때 마침 오늘 딱 하루 금리 인하가 된 시점 이게 나와서 제약바이오와 비만 치료제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할지. 근데 또 다른 이 대표주들 있잖아요. 뭐 ABL 바이오, 리가캠 이런 쪽들은 또 안 움직였습니다. 뭔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좀 갔다고 보십니까? 그냥 저도 이제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 금리 인하 사이클만 딱 봤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한테 지금 악재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전망은 내년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일단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도 빨라야 내년 6월 대부분 그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금리 인하 이제 더 이상 당분간 안 할 텐데 그럼 항상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는 그거 기대값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뭐 FMC에 대해서 되게 좋게 파월 의장이 정말 이렇게 뭔가 노련하게 시장이 원하는 답들을 좀 그 멘트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매파적이 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이오한테 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바이오 업종들이 뭐 이제 금리 인상할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바이오 내에서 좀 못 올랐던 오늘 보면 한미약품하고
누가 갔냐면 녹십자가 폭등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바이오 야 너네 너 좀 갔잖아 좀 쉬고 우리가 야 좀 대형 갈게. 바이오 좀 있지 않니? 좀 이쪽도 한번 봐볼까? 약간 이런 순환매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바이오 전체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인다. 이런 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FMC를 보면서 이게 바이오한테 호재라고 좀 보지는 않고 네. 네, 다만 그렇다고 뭐 큰 악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일부 비만 치료제 또 못 올랐던 사실 녹십자가 대형 제약사인데도 좀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일부 돌면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섹터보다 다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그렇다고 보세요. 네, 왜냐면 뭐 맞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거는 좀 뭔가 이 하나의 포인트, 저분자 쪽으로 중심이 좀 잡히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수급도 같이 들어왔다고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한미약품도 있고 뭐 펩트론도 있고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다 요즘에 보면 그냥 같이 막 이렇게 때로 움직이거나 이게 맞아요. 아니고 다 개별적이에요. 한미약품 또 최근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료 AI도 개별적으로 네, 어제 나온 뭐 도미나리 홀딩스 이런 걸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뭐 트럼프의 그것까지는 가족이 뭐 아. 운영하는 뭐 도미너리 홀딩스와 이 우리나라에 있는 AI 어떤 컨소시엄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가 셀바스 그룹주들이 좀 주축이 되어 있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도미너리가 여기에 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슈로 어제 셀바스 그룹주들 뭐 헬스케어가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하루짜리 뉴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테마성을 좀 유의해 보는 것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섹터 우리가 바라볼 쪽은 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아까 이제 계속해서 투경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투자 경고.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연승환 이사님 여기도 좀 화가 나셨나요? 아까 이제 하이닉스 보고 좀 화가 좀 나실 근데 뻔했다. 이런 대형주를 굳이 투자 경고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무슨 뭐 개별주처럼 그렇게 막 연달아 폭발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많이 올랐죠. 올해 뭐 예. 사실 이렇게 조방원이 엄청 오른 건 맞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투자 경고까지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방산주들은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확실히 좀 시장에서 좀 관심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래도 많이 줄고 그리고 물론 이제 어제 또 K2 전차 페루 수출 건이 좀 있었잖아요. 실제 이제 공시도 나왔고 계약은 아니고요. 포괄적 합의고 실제 계약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될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도 오늘 또 주가 좀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연속성이 좀 없어요. 확실히 시장은 뭔가 약간 자산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를 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올해 안에 끝낼 이슈를 찾는 건가요, 혹시? 올해 그리고 안에 내년에 다시 이슈보다는 보자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거예요. 올해 이제 조방원 너무 좋았잖아요. 네. 조방원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좀 지겹다. 뭐 다 하는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은 고자극을 찾는 좋은데 거예요? 그리고 밸류가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뭘 찾냐면 내년에 뭔가 좀 산뜻한 거 없나 이걸 찾아다니는 맞아요. 그 자산주가 뜬 거예요. 야, 돈도 많이 풀겠다. 뭐 신세계 오르고 그 무거운 신세계까지 급등하기 시작해요. 현대백화점이 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좋은 거. 그리고 건설주도 제가 요즘에 보고서 다 읽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내년 건설업황 좋다는 얘기가 그냥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건설이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못 오른 것 중에서 내년에 그래도 좀 괜찮아질 만한 아이디어들 뭐가 있나 그런 걸 좀 약간 이런 이제 올해 좋았던 것보다 좀 빼가지고 네. 글로 좀 약간 옮겨가는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몰라요. 좀 더 검증은 해야 되지만 맞아요. 일단 현재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새로운 것 좀 찾아보자. 시장 그렇게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조선, 방산 완전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도 신선도가 좀 떨어질 뻔하다가 마스가 갑자기 뛰어오는 갑자기 거거든요. 터져주고. 그런 이 신선한 뉴스가 필요하고 얼마 전에 뭐 다들 보셨잖아요. 스미스 이름 좀 바꿔서 나오니까 신선하네 하고 하루 올리더라고요. 하루 올리더라고요. 스미스 그리고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염성 이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신선한 뭔가가 있을까? 그렇다면 박승진 실장이 보셨을 때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신선도에 대한 뭐 섹터라든지 네네. 실장님의 뷰는 좀 어떠십니까? 여기 좀 신선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선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 어려운 AI가 것 제일 같습니다. 신선해요. 네, AI가 신선하고 거기서 최근에 이제 확장되는 것들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머스크의 얘기들. 오, 우주. 이게 예, 사실은 여기서 또 올트만도 한번 가세를 했다가 지금 이제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유동성을 좀 푸는 정책들이 좀 나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AI 쪽 반도체 기존 테마에서의 그 기존 섹터 주도 섹터에서의 힘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분위기들은 그나마 살 것들을 찾아다니는 과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도 보면은 사실 이 4분기 실적 추정치들을 저희가 이제 뭐 미국 기준으로 네. 중심으로 보니까 보면은 테크 실적 추정치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전체로는 올라갔는데 다른 섹터들은 거의 이제 많이 하향 조정이 된 과정에서 그나마 올라간 게 금융이랑 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찾아다니는 과정들이 되고 순환매 나올 때 사실 이 업종들이 최근에 잠깐씩 치고 올라온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 이런 과정들 보면은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뭔가 하나 있으면은 사겠다 이런 과정들인 거고 이제 말씀드린 지금 스페이스X도 지금 IPO 얘기를 좀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료를 던져주고 큰 비즈니스에 대한 좀 청사진을 던져준다라 하면은 우주 산업 쪽들이 그래도 조금 그냥 물론 아직까지 성장주 역할들을 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뭐 최근에 저희도 민간 중심으로 해서 누리호 쌌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부분들과 코스트가 더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들이 상장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좀 주도 산업들 그러니까 주가에서도 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선하다. 이런 생각. 일단 우리는 신선한데 시장도 좀 신선하게 시장이 느껴줘야 받아들이는 하는데요. 게. 그게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연수원 회사님,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 뭐 IPO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따라가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신선도에서 일단 합격 주실 거죠? 뭐 신선도는 예. 그렇죠. 신선하다, 프레시는 하다. 예,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밸류체인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테마에 머물 거는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산이 좋아지면서 방산 뭐 기자재가 이렇게 좋아지거나 조선 기자재 그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안타깝게 우주항공 기업들이 숫자가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못하고 맞아요. 있고 적자도 많고 그리고 꼭 뭐 스페이스X에만 또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스페이스X가 상장은 아마 빨라야 내년이고 또 그게 또 과정에서 혹시라도 밸류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높은 밸류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 테마로는 한 번씩 움직일 거는 같아요. 이런 이제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씩은 튀겠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이 다 대부분 작기 때문에 네. 시장을 뭐 이끌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의미에서 사실 항공 우주 완전 뭐 같은 섹터는 아닌데 통신 장비를 붙일 수는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근데 최근에 통신 장비 쪽에서 뭐 이제 좀 실적도 괜찮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오이솔루션이 10% 올랐고 여기서 최근에 뭐 RFHIC는 실적도 좋아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이쪽의 기회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5G가 아마 정부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SA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5G 사실 무늬만 5G거든요. 맞아요. 4G에다가 얹혀 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좀 상황이죠. 네. 근데 통신회사들이 그거 이제 5G로 다 바꾸려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가 좀 강제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G 전용 통신 장비를 좀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요새 통신 장비주도 이제 그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거의 포석은 뭐냐면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노키아 지분 인수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연결됩니다. 결국 자율주행 가야 되거든요. 그럼 5G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4G에 얹혔으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응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율주행에는 어쨌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테슬라 방식이면 또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인간처럼 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려면 기지국 자체도 5G 전용으로 바꿔야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제 5G 전용망으로 좀 바꾸려는 시간은 걸립니다만은 그쵸. 그래서 아마 지금 올라가는 건 그래서 그냥 단순한 상승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좀 진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 섹터가. 뭐 옷도 속이냐, 오지 탐험이다 네,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는 뭐 내년엔
좀 기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5G, 6G 레디로 가는 것도 스멀스멀 네, 시장에서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을 붙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도 조금 아직은 어렵다고 보세요? 그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너무 그 정말 산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너무 기지국이 폭파하기 때문에 기지국이 너무 많죠. 그래서 굳이 스타링크 쓸 이유가 없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죠, 저 항공기. 근데 뭐 군대 그쵸? 목적, 안보 요즘 목적.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네, 맞습니다. 되잖아요. 많이. 기내에서. 근데 기내에서 그런 되잖아요. 목적인데 그게 뭐 얼마나 매출을 당장 많이 창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인터넷 아직도 안 쓰는 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링크만 보면은 사실 충분히 이제 침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 그런 아이디어 얻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진 않아 보이고 어쨌든 그 미국에서 지금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데 결국엔 나중에 혹시 뭐 스페이스X에서 상장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애플 관련주는 애플을 사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테슬라 관련주는 테슬라가 난 것처럼 아, 그럼요. 결국 네. 그 본주가 낫지 않을까 나중에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조가 낫다. 네. 네. 아, 근데 통신 장비랑 또 자율주행이랑 엮다 보니까 지금 약간 궁금했던 게 박 실장님 그때 머스크가 3주 내에 완전 자율주행 오늘 차량 있었던 나올 수 뉴스였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머스크 발언도 사실 좀 잘 못 믿겠는 게 워낙에 이때까지 할 거야라고 해놓고 네네. 시간이 밀렸던 것들이 많아서 네. 지금 이 발언은 네. 정말 가능해서 내놓은 건지 아니면 주주들 약간 우리 하고 있어 약간 액션용이었던 건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사실 방향성에 대한 제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들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얘기하긴 했고 시기와 디테일에 대한 부분과 이제 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그걸 또 폄하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이거를 믿고 주가를 확 밀어 올릴 수 있는 분위기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신감이 전보다는 붙을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붙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게 빅테크 중심의 시장의 분위기들이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처럼 이제 M7이 시장을 계속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정말 이렇게 그 빅테크 이 성장주 중심으로 이 시장에 쫙쫙 끌고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이런 재료들이 하나씩 던져졌을 때 주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지만은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이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받쳐주냐 하면 센티먼트가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굴비 엮듯이 쭉쭉 가고 있어요. 저 이제 굴비를 항공우주 엮었나요? 시작해서 통신 장비에서 통신 장비도 자율주행 중에서 자율주행 얘기했는데 마지막 굴비를 제가 HL 만도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HL 만도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얘네가 이제 로봇 밸류를 얼마나 줄까? 긍정적이네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튀어 올라갔었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이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28년부터다라고 하니 그 좀 많이 남았네. 세론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승환 이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아직 뭐 그 자료만 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장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일단 그 사족 보행 로봇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개처럼 생긴 거기에는 22년부터 이미 양산을 했어요. 액추에이터를 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는 내년에 뭐 일부 M&A도 해가지고 일단 북미에서 27년도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격 양산은 아마 28년 같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그걸 좀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로는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만도는 로봇 회사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동차죠, 그 이쪽. 자동차고 부품이죠. 자동차의 이제 전동화 부품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 테슬라라든가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 지금 전 세계 전동화 1위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네. 중국 비중이 꽤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성장을 그대로 봤는데 다만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실적이 그동안 뭐 썩 이렇게 맞아요. 매출도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지난 분기부터 드디어 실적이 돌아섰어요. 실적 돌아섰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로봇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양산 시간 걸리나 이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큰 업으로 보면 좀 만도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이 전동화 잘하는 부품사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로봇 만드는 게 결국 이 자동차 부품과 유사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시스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우리는 현대차가 이걸 또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국의 대표 기업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7 만도에 대해서 단기로는 좀 실망할 수 있지만 뭐 방향성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 또 자율주행하기 위해선 이런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동차 공정 자체가 이제 로봇 공정이 넘어갔을 때 가장 넘어가기가 용이한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쪽의 밸류를 또 잘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연준의 12월 FOMC 회의 끝났습니다. 네. 예상했던 결과에 한시름 좀 놓게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치고 장중 변동성은 상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FOMC 결과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이 좀 컸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FOMC 결과뿐 아니라 오라클 실적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는 시장,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잘 네.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네, 네. 맞습니다. 감상평 어떠셨어요? 뭐 일단은 좀 챙겨봐야 되는 것들이 워낙 좀 많았었던 네.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들도 아무래도 끼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선상에 놓고서 좀 향후를 전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오라클 실적까지 이제 장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 마감 후에 어쨌든 좀 변동폭이 컸었기 때문에 다가올 이제 미국 증시 시작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하가 어제까지만 해도 외파적 금리 인하다 뭐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덜 매파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도비시했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해석하는 방향도 조금은 갈리기도 하는 것 네.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약간은 조금 더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에 좀 가깝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도비시한 부분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정리를 드리자면 이번 아무래도 좀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어쨌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했던 시장의 그 회의였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11월 말부터서부터 이제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점치기는 했지만 이제 12월 이후에 이제 내년에 인하를 좀 가늠하기 중요했죠.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동결을 계속 좀 지지하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 매파적인 인하라는 게 이제 어폐가 안 맞는 이제 표현이긴 한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좀 경계 흐름이 이어지고 계속 좀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을 그래서 좀 이어나간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제 정책 결정된 결과로도 이제 보면은 3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고요. 한 명이 이제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이제 50bp 인하를 지지한 거 외에는 나머지 2명의 이제 굴스비 총재랑 슈미드 총재 같은 경우는 동결을 지지하는 부분,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표권 없는 위원들 중에서도 4명이 추가적으로 이제 동결 의사를 보인 것이 이제 12월 점도표상에 좀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6명의 의원은 이제 2025년 점도표에 이번 FOMC에서 결정된 수준보다 높은 3.8%를 좀 선택하면서 금리 신중론에 대해서 좀 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성명문 문구
수치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매파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금리의 추가 조정 이런 표현에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는 문구가 좀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작년 12월 당시에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할 때 들어갔던 거랑 같은 조치이기 때문에 그 변화 이후에 올해 7월까지 동결 기조가 계속 좀 이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이제 분위기를 바꾸면서 증시의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반등하는 계기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이제 정책 금리가 중립 금리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는 발언이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하를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인하로 인해서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왔다라거나 이제 추가 조정 범위 및 시기 조정 그 시기 문구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데이터에 대해서 신중하게 평가하는 거를 아무래도 시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망하겠다라는 톤으로 좀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이제 추가적인 인하가 1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되는 결과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좀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12월 초에 QT 중단 일단은 공식화했었는데 RMP라고 해서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라는 거를 이제 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처음 듣는 용어여가지고. 네, 이게 QE랑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RMP 같은 거는 시스템상 필요한 유동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공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QE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기는 한데 여기서 어쨌든 머니마켓을 좀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연준의 의지가 좀 한번 보여졌기도 하고 또 필요시에 좀 이표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부 좀 유동성 확대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예상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부분도 일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RMP, 네. 그래서 이게 국채 매입을 단기 국채 매입을 이야기했던 건데 네. 8월도 딱 not QE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뭐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가는 QE를 위한 QE가 되는 거냐라고도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논의가 더 보수적이시군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QE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파월 의장도 공식화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시스템적인 지금 조정이지만 네. 향후 어쨌든 일단 QT 중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 발 내딛었다 정도로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FOMC가 끝나고 나서 달러 원 환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네. 원화 가치는 좀 떨어지는 현상이 좀 나와가지고 더 어려워졌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달러 인덱스로만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이제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래도 달러 환율이 그래도 안정화되는 국면이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는데 이제 장초에 잠깐 이제 1,464원을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화 약세가 요인이 됐는데 계속 이제 그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이 부재하다는 점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해외 투자를 이제 우리가 대미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그에 비해서 이제 해외 달러 유입 같은 부분들은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외 기업들의 총수들 만나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로 전환하기까지의 좀 이어지기에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저희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셧다운 종료 그리고 FOMC에서의 이제 인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 지금 좀 달러 인덱스가 오버슈팅 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유동성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시장이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또 뭐 달러 인덱스가 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사실 이제 원화가 강세 요인으로 전환될 부분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달러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오게 되는 그런 원 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1,400원 밑으로까지 내려올 걸로 보고 있지는 않고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1,410원 정도가 저희가 보고 있는 좀 적절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1,410원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너무 반가운 소식일 것 확 싸지는 같은데.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앞서서 이 FOMC의 정치적인 부분도 아, 좀 예, 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트럼프가 또 이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네. 파월을 또 비난하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의장만 바꾼다고 해서 트럼프 뜻대로 될까 싶었던 부분이 점도표로 보면 사실 반대 의견들은 훨씬 더 극렬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의장 하나를 바꾼다고 트럼프 뜻대로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 정도다 보니까 어쨌든 일단 내년 5월까지는 지금 파월 의장 체제에서 뭐 동결을 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의장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의 인사로 바뀌면은 그때 조금 더 인하를 지지하는 형태이지 않겠나라고 인하를 지지하는 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제 데이터 상으로 나오는 거를 좀 결국에는 봐야 하는 게 이제 연준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고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의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그쵸. 사실은 또 제한되는 게 또 그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12월 FOMC 상에서 나왔던 경제 전망치 조정된 것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완화적인 측면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에는 그 공격적인 인하,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인하를 지지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아무리 연준 의장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 인사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도 이제 SEP에서 이제 지난 9월 대비랑 비교했을 때 이번 치를 비교를 하면 전망이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치 대비했을 때 개선되는 흐름이었고 물가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둔화되는 흐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랑 내년에 이제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이제 0.1%포인트랑 0.5%포인트 상향해서 이제 1.7%와 2.3%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와 내년에 각각 좀 2.9%랑 2.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9월치 대비했을 때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고 이제 내년치 같은 경우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실업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랑 내년 전망치 상에서 이제 9월 당시와는 좀 변화가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데이터 상으로 추후에 나오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중요하겠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재가열되거나 이제 성장이나 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차기 의장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정치적인 좀 부담을 안고는 있겠지만 네. 이제 좀 예상보다는 덜 내리는 결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님의 이야기들은 좀 잘 들어볼 수 있었고 그 오늘 또 헤셋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장에서는 오늘 또 우리가 반응을 해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파월은 그래도 5월까지는 있는 거 아니냐. 말년 병장이어도 곧 네. 전역을 해도 5월까지는 있는 거다. 쉽사리고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파월 의장 자체도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지명을 했던 그건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좀
고려가 되고 있는 케빈 해시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이랑 잘 맞아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임명을 하면서 이제 행정부 쪽에 입김을 좀 더 불어넣으려는 그런 의도가 읽히기는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의 위원들 간의 의견이 지금 좀 분분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뭐 더군다나 또 올해 연중에 계속 좀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연하게 연준을 좀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고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시장이 우려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FOMC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보고 그 또 중요한 이야기 오라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가이던스 모두 발표했습니다. 네. 연구원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이것도 아까 슬기 앵커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습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매출이나 다 늘어난 겁니다. 근데 다 컨센 대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라클을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유는 계속 좀 11월에 AI 버블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동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회사채 우려로 좀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던 게 결국 좀 오라클이 좀 대표적이었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게 된 건데 발표된 숫자만 놓고 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AI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고성장세를 맞아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시장이 이미 기대치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것 대비했을 때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시간 외에서 이제 10% 이상 하락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이제 AI 수요의 실체가 이제 뭐 분명하기는 하지만 이제 AI 인프라 빌더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익률이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소 사이클에 영향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된 이벤트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부채라든지 그렇죠. 캐펙스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가이던스에 어쨌든 명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나 AI 인프라 이런 쪽 전반에 이제 눈높이를 좀 다시 맞추는 좀 계기가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AI 산업 전반의 어떤 투자 심리를 무너뜨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이제 빅테크들한테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오히려 붙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선별 작업이나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많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시장이 그럼 보는 눈이 좀 낮아질 거라고도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계약 수주 잔고로만 이제 네. 신뢰하기에는 좀 나머지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네. 더 하실? 이제 오픈 AI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오픈 AI가 좀 현금 창출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현금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오라클이랑 워낙 대규모 딜을 성사를 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주 잔고나 매출액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제 오픈 AI에서 감당해야 하는 이제 부채나 캐펙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떠안았기 때문에 이제 좀 오라클의 실적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제 오라클이 채권을 발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관련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달 비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투자의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체 현금 흐름이 충분한 이제 빅테크의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맛집도 웨이팅이 길면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 실적이 이제 불길이 번지는 게 결국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포인트인데 오늘 현재 미국 선물이 오라클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이거에 불길이 번져질까요? 아니면 시장은 그래도 오라클만 떼고 차치하고 갈까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흐름을 저도 뭐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뭐 완전히 분리해서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FOMC 이후의 장에서도 좀 드러났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이제 뭐 물론 오라클의 실적을 기다리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이제 나스닥이나 M7의 주가 흐름은 좀 다소 제한되는 가운데 반등이 일어날 때 맞아요. 이제 다우 지수라든지 이제 러셀과 같은 부분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나 이제 산업재 같은 부분 내에서도 이제 섹터 로테이션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FOMC 리뷰 그리고 이 오라클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리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밤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오라클은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지나갔고. 여기는 걱정은 되진 않아요.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로 해서 우리 시장 반도체 오랜만에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근데 또 금요일이 늘 항상 마음의 걱정으로 아. 남아서 취소하세요. 오히려 퇴퇴퇴. 오히려 제가 먼저 이렇게 해놓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내일 그러면 만약에 상승 마감해서 우리 오프닝 하면은 제가 말했죠?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피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